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침내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첼시와의 홈경기 무려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마지막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한 4위를 확보했죠. 예, 뭐 이제는 3, 4위만 남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리버풀이 이제 만약에 맨유가 이 경기도 지고 마지막 경기도 졌다면 마지막에 뭐 작은 희망이 있었는데 뭐 이 경기 결과 맨유가 이기면서 살라 선수가 뭐 사과를 팬들에게 하기도 했었고, 또 첼시 같은 경우 뭐 시즌에 가장 좀 아쉬웠던 팀이 첼시 리버풀인데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는 거의 뭐 첼시 역사상 뭐 최악의 시기가 아니겠느냐. 예, 최악의 시기가 맞습니다. 기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램파드 시기만이 아닌 이번 시즌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 뭐 맨유가 어떻게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는지, 그리고 왜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가 첼시 역사상 최악인지 경기 내용부터 경기 후 인터뷰까지 모든 상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맨유는 역시 뭐 프리미어리그의 강호로서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예, 뭐 거기다가 이제 이번 경기 승리로 인해 이제 승점 72점으로 뭐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확정지었고요. 3, 4위만 남은 상태인 건데요. 근데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시대, 그러니까 1992-93 시즌부터 시작인 거죠. 예. 그 프리미어리그 시대가 현재 거머는 30년이 된 거잖아요. 그 30년 역사 동안 27번을 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그러면 딱 3번만 못 나간 거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퍼거슨 경이 물러난 이후에도 뭐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챔스만큼은 어지간하면 나갔었다. 예, 왜냐면 솔샤르 때도 나가긴 했었고요. 예. 무리뉴 감독 때도 처음엔 나가긴 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예, 유로파리그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유로파리그를 치른 것이지 애초에 챔스는 잘 나갔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22회, 첼시도 19회니까 사실은 뭐 지금의 순위는 명백한 실패고, 뭐 리버풀 19회, 맨시티 13회, 토트넘이 7회를 기록을 했는데요. 토트넘도 근데 저게 다 포체티노 시기에 좀 몰려있죠. 예, 포체티노가 역시 좋은 감독이구나 느껴지는 상황인데, 일단 맨유와 첼시 선발 명단 살펴보면 맨유는 올 시즌 뭐 4-2-3-1 뭐 거의 고정적으로 쓰고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에릭센이 부상에서 복귀하고 카세미로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고 또 바란도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올 수 있게 된, 그나마 그 왼쪽 스토퍼로 린들레프가 나온 거 제외하면,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정도 제외하면 그래도 베스트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다만 이제 레시포드가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좀 컨디션 난조를 겪었기 때문에 마샬이 이제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을 했고, 산초가 최근에 이제 기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첼시는 이제 4-3-3으로 경기를 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추쿠에 메카와 마두에케가 선발로 나오긴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카이아베르츠가 가짜 9번으로 나왔고요. 좌우 풀백에 루이스올과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왔죠. 그나마 저는 이번 경기에서 첼시의 유일한 수확은 루이스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골만 그나마 잘해줬어요. 엔소와 함께 예. 그 둘만. 뭐 이제 레프트백으로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일단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그래도 첼시가 좋은 공격 장면을 만들었어요. 예, 뭐 초반엔 그가 첼시가 조금 공격을 주도했었는데요. 추쿠에마카가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주고, 여기서 이제 마두에케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살짝 패스를 내준 걸 추쿠에마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크로스바를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경에 이거 진짜 아쉬운 찬스긴 했었는데요. 갤러거가 이제 패스를 쭉 찔러준 거를 루이스올이 이제 그대로 땅볼 크로스를 정교하게 줬고, 여기서 사실 무드릭 이거 최소 2홀 슈팅 갔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근데 어떻게 빗맞아도 이렇게 빗맞을 수 있는지 예. 말도 안 되게 넘어가면서 뒤에서 따라오던 갤러거가 이렇게 하늘 쳐다볼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슈팅을 가져갔었습니다. 예, 뭐 1월 이적 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아스날이 노리던 선수를 빼앗아 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놓치면 바로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축구계에선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바로 그랬습니다. 프리킥을 얻어낸 상태에서 에릭센이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정교한 택배 프리킥을 올렸고, 이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던 카세미로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예, 뭐 사실 지난 경기 때도 멋진 오버헤드킥을 성공시켰고, 카세미르가 뭐 맨유에 와서는 골잡이가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로 골을 잘 넣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 거의 뭐 최악의 선수급에 해당하는 게 바로 포파나였거든요. 웨슬리 예. 포파나. 예, 굉장히 그가 부진했었는데 여기서도 카세미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비디오 판독이 들어갔었어요. 옵사이드 여부를 확인한
한 건데 그 린델레프가 발 하나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린델레프는 옵사이드가 맞았는데 카세미로가 앞에 있었잖아요. 예. 그 앞에서 잘라서 헤딩으로 골 넣은 거니까 린델레프는 그 득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땐 좀 헷갈렸기 때문에 VAR까지 진행이 됐지만 명확하게 체크가 되면서 1대0으로 이제 맨유가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그 28분경에 맨유에 좀 악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안토니가 드리블을 치는 과정에서 찰로바랑 이제 부딪혔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그대로 치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찰로바가 백태클을 가했고 그러면서 부상을 당해서 들것에 실려 나갔고 대신 이제 레시포드가 교체 투입되게 됐었죠. 경기 끝나고 나서 테너 감독이 뭐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심각한 부상이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최소한 이제 FA컵 결승전은 못 뛰고 프리시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레시포드가 들어온 게 도리어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잠자고 있던 사자 레시포드가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뛰게 됐는데요. 네, 32분경에는 엔소가 이제 측면으로 내준 거를 루이스 홀이 측면을 파다가 이제 크로스 정교하게 올린 거를 하베르츠가 골문 앞까지 세손에 들어가가지고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좀 애매하게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킥으로 처리할까 머리로 처리할까 하다가 머리 이렇게 숙이면서 했는데 이게 빗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첼시의 문제는 기회를 조금 만들긴 하는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제 스트라이커가 부족하다. 사실 이것도 골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장면이었죠.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선수라면 굉장히 고행의 연봉자들이잖아요. 이런 네. 건 넣어줘야 됩니다. 추가 시간 1분경에는 마두에케가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준 걸 여기서 이제 엔소가 상당히 센스 있게 패스를 찔러줬거든요. 이를 이제 그 갤러거가 그대로 패스 방향을 살려서 슈팅을 가져간데 이 역시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첼시가 완전 무기력하게 밀렸던 건 아니었네요. 전반전은 도리어 첼시가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여기 많이 뺀 건데 왜냐면은 기회를 만들어도 홈런을 때리거나 골키퍼 정면을 향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넣을 만한 장면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램파드 감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이 좀 결정력이 부족하구나. 근데 뭐 경기 이제 끝까지 가보면은 예, 처참합니다. 예. 뭐 일단은 이러다가 또 맨유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추가골을 넣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안토니의 부상 체크가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안토니가 뛰려고 일어서서 막 이러다가 다시 또 쓰러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카세미루가 굉장히 센스 있게 노루구로 그것도 툭 찍어가지고 이제 로빙 패스를 넘긴 거를 첼시 두 명의 선수 특히 이제 첼로바는 발까지 뻗어가지고 막으려고 했으나 이게 첼시 두 명, 한 명은 헤딩, 한 명은 발 뻗은 거를 이렇게 툭 넘어가지고 가가지고 산초한테 정확하게 떨어졌고 여기서 산초가 이제 이타적으로 패스 준 거를 반대편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마샬이 논스톱 슈팅으로 빈 골대에 골을 넣었습니다. 뭐 사실 선제골을 넣은 카세미루가 이 장면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 아니지만 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뭐 사실 축구 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첼시가 공격을 더 주도했습니다. 일단 뭐 점유율에서도 61대 39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7대 4로 앞섰고요. 빅찬스도 3대 1로 앞섰고요. 당연히 이제 기대 득점도 첼시가 1.51골 그리고 맨유가 1.09골이었는데 맨유는 여기서 2골 넣었던데 반해 첼시는 1.51골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다. 전 더 충격적인 게 유효 슈팅이 0개다. 예. 이게 결정적인 게 많이 만들었는데 다 골대 밖으로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그 뭐... 무드리게 어처구니 없는 슈팅이라던가 하베르츠의 그 어서옵쇼 헤딩이라던가 심지어 이제 5개의 슈팅이 골대 박스 안에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악의 결정력이었다. 오히려 이제 후반전 들어서 변화를 준 건 또 맨유였어요. 예, 맨유가 후반 킥오프와 동시에 이제 루크쇼를 빼고 말라시아를 투입을 한 건데요. 이건 뭐 약간 좀 유리해지다 보니까 휴식을 준 게 아닌가 쇼에게. 저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갤러거의 실수가 나왔었죠. 47분경과 후반 2분경에 갤러거가 볼을 끌고 뒤돌아선 상태에서 린델레프가 원래 느리잖아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가로채기를 한 다음에 본인이 볼을 끌고 쭉 올라가가지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줬고 산초가 컵백을 준 거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대로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 그것도 대각선 최상단 그 야신존 거기를 두들겼습니다. 사실 뭐 거리가 좀 있었다고 치더라도 공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골대를 때리고 나왔고 사실 린델레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방출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 뭐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2분경에는 제가 레시포드가 들어온 게 도리어 악재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레시포드가 자기 등 뒤로 이제 돌아 들어가는 말라시아를 향해 이제 스루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말라시아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가져간 게 아스플리쿠에타 맞고 굴절되어서 넘어간 거를
에릭센이 이게 조금 뒤로 간 거를 다리를 이렇게 약간 조금 뒷발차기 하듯이 예.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져갔는데 케파가 그래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뭐 근래 들어서는 뭐 첼시 최고의 선수는 케파 아니냐 굉장한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즈볼 상황에서 이어진 상황에서 첼시가 걷어낸다는 게 이제 그 산초 맞고 뒤로 흘렀었거든요. 예. 이걸 카세미르가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정말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네, 카세미르의 슈팅력 뭐 볼 때마다 놀라운데요. 59분경에 루이스 홀이 이제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측면에서 접고 들어와가지고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슈팅을 가져간 게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정면이었음에도 앞면 쪽으로 빠르게 오니까 이렇게 펀칭 후 데야가 쳐낸 거를 무드릭이 이제 중거리 슈팅 가져간 게 여기서 마샬이 다리를 축 뻗어가지고 마샬 맞고 굴절돼가지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데야가 몸을 날려서 선방을 했습니다. 네, 대야가 그래도 아직 뭐 선방 능력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64분경에 첼시가 하베르츠하고 무드릭 두 결정적인 찬스들을 놓친 선수들을 빼고 펠릭스와 플리식을 넣었고요. 맨유도 이제 70분경에는 마샬하고 에릭센을 빼고 가르나초하고 이제 프레드를 투입을 했는데요. 예, 뭐 사실 맨유는 체력을 또 역시 안배한 교체였죠.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73분경에 맨유의 셀킥골이 나왔는데요. 부페가 포파나 다리 사이로 드리블을 뺀 다음에 그대로 이제 드리블 치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온 거를 포파나가 뒤늦게 다리를 뻗어서 막으려고 했으나 부페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부페가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차분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대 0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8분경에는 레시포드가 특유의 그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 가마차게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케파의 패스를 받은 포파나가 대체 무슨 유령을 본 건지 첼시 선수 2명 사이로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부페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가로채기를 성공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횡패스를 준 거를 레시포드가 여기서 예술이었어요. 레시포드가 딱 받아서 전 그대로 슈팅을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포파나가 오는 걸 보고서는 양발 드리블로 포파나를 완전히 따돌려가지고 포파나는 저 멀리로 그냥 또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레시포드가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간 걸 케파가 다리를 뻗어서 막아냈으나 케파 뒷다리 맞고 뒤로 흐른 거를 빠르게 또 달려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빈 골대에 골을 밀어 넣었습니다. 네, 레시포드가 뭐 부상을 확실하게 털어냈다는 걸 보여줬던 그 운동 능력과 판단력과 좀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 특히 포파나는 혹시 몸값이 좀 거품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플레이를 연달아 보여줬어요. 한동안은 또 좋았었잖아요. 근데 예. 이번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첼시가 82분경에 마두에케와 추쿠에메카 그리고 갤러거를 빼고 지에시와 로프터스치크 그리고 포파나를 교체 출전시켰는데요. 이 포파나는 이제 공격수인 다비드 다트로 포파나고 네. 4대 0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뭐 경기 결과가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냥 벤치에 있는 선수들 다 넣은 것 같아요. 84분경에 가르나초의 중거리 슈팅이 찰로바 여기 약간 조금 엉덩이 쪽을 맞고 굴절돼가지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싶었으나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5대 0이 될 뻔했던 장면인데 그나마 이제 첼시가 뭐 0패는 면한 한 골을 넣으면서 이제 경기를 마쳤어요. 89분경에 이제 그 엔소가 패스를 준 거를 여기서 이제 지에시가 센스 있게 원터치로 그대로 로빙으로 넘겨줬고 이를 받은 펠릭스가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 2명 사이를 치고 가가지고 골키퍼와 1대1 찬스까지 가져온 다음에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거를 데야 골키퍼가 막으려고 했으나 이미 슈팅이 지나가고 난 이유였습니다. 워낙 날카롭게 구석으로 찔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자면 주앙 펠릭스가 뭐 많은 경기를 뭐 후반기에 뛴 건 아니지만 결정력은 가장 뛰어나구나. 첼시의 현재 선수단 중에선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이게 문제죠. 펠릭스가 그렇게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아닌데 예.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예. 차이가 크게 나죠. 예. 결국 후반 와가지고는 맨유가 두들겨 패면서 말 그대로 기대 득점 5.1골이 나왔어요. 이거 예. 보기 드물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맨유도 후반에는 결정력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예, 사실 뭐 기대 득점상으로는 5골인데 보통은 기대 득점 이상의 골이 좀 나오니까 네. 뭐 5골, 6골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뭐 대량 득점 참사가 네. 가능했던 경기였다. 근데 일단 뭐 케파 골키퍼가 선방을 한 것들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유효 슈팅이 9개였는데 그중 5개를 막아낸 거잖아요. 40점을 했음에도 예. 그리고 또 이제 골대를 맞춘 게 2번이나 있었잖아요. 예. 좀
그러니까 골대 불운 때문에 5.1골만큼 골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첼시죠. 첼시는 기대 득점 1.9골인데 한 골에 그친 거니까. 그것도 그 펠릭스가 원맨쇼로 골 넣은 게 전부였으니까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격을 주도한 건 첼시이긴 해요. 하지만은 맨유는 올라갈 때마다 빵빵 올라가죠. 엄청나게 파괴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첼시의 골도 본인들이 공격하는 구간이 아니었어요. 수비하는 구간에 그 한 번의 역습에서 골이 나왔던 거였죠. 조금은 또 맨유 선수들이 뭐 4대 0이니까 집중력도 그렇죠. 좀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결국 저는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데는 그 유로파리그에서 탈락하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살아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동안 맨유가 이 하이 턴오버 지표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안 그래도 그 테나의 맨유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압박 지표가 강한 팀인데 최근엔 이게 떨어지면서 하이 턴오버가 떨어졌던 거였는데 이번 경기에는 무려 하이 턴오버를 8회를 기록했고 더 놀라운 게 그 8회 중에 5번이 슈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험 지역에서 상대 실수를 유발해가지고 곧바로 공격을 쳐가지고 골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이게 효율성의 극대화로 갔고 또 이제 맨유 선수들의 체력 회복의 가장 그 대표격이 카세미로라고 할 수 있죠. 한참 좋을 때 카세미로가 정말 잘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창 안 좋았을 때 계속 퇴장당하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리버풀전 대패 당했을 때도. 그래서 카세미로 바란에 대한 비판 요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체력을 회복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소유권 획득 13회로 최다였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뭐 골들에 있어서 선제골도 넣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점이 되는 패스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활약들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뭐 첼시는 하이 턴오버 4개, 슈팅으로 가는 게 1개, 뭐 크게 이제 인상적이지 않은 수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 하이 턴오버 지역들을 보더라도 맨유는 상대 조금 더 앞쪽이잖아요. 반면에 첼시는 간신히 걸친 거예요, 저거. 좀만 미치였으면 저 하이 턴오버 2개, 3개 정도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결국 테나 감독이 첫 시즌을 뭐 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데뷔 시즌에 탑4 안에 들었는데요. 맨유 역사상 감독 데뷔 시즌에 탑4 안에 든 인물이 이전까지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퍼거슨 감독이 워낙 오래 해가지고 새로운 감독이 많이 없기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아니 1부 리그 역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이 존 벤틀리라고 1912-13 시즌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맷 버스비 워낙 유명한 그 퍼거슨과 함께 역대 최고의 맨유 명장으로 불리죠. 1946-47 시즌. 그리고 론 애킨스 감독이 이제 1981-82 시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시대로만 놓고 보면은 테나우하고 루이스 바날 두 네덜란드 감독밖에 없어요. 2014-15 시즌에 파날이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이미 아시다시피 카라바오컵 우승을 했고 또 이제 FA컵 결승전도 남겨놓고 있으니까 테나우 체제는 분명히 근래 들어 퍼거슨경 이후에는 좀 가장 성공적인 감독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는 첼시 역사상 최악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램파드 감독 부임하고 나서 10경기 1승 1무 8패로 승률 10%죠. 첼시 감독은 그리고 또 이제 램파드 감독이 이번 시즌 에버턴까지 포함을 해서 프리미어리그 27경기에서 4승 7무 16패로 승률 14%인데 이보다 더 낮은 인물은 네이선 존스 그 본머스 감독이었죠. 13%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공식 대회를 따지더라도 승률이 15%인데요. 리그컵에서 1승을 거뒀잖아요. 저 1승이 3부 리그 팀인 플리트우드 타운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거였고 챔피언스리그 2전 전패, FA컵 한 경기 패배,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4승이 웨스트햄 하위권이죠. 사우스햄튼 최하위로 강등 확정이죠. 팰리스도 하위권이죠. 본머스 습격팀의 하위권이죠. 결국엔 이제 램파드 감독이 지도자로서는 올 시즌 에버튼에서나 뭐 첼시 임시 감독으로나 역대 최악의 감독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이제 선수 경력이 워낙 대단해서 자부심이 커서 그런지 경기 후에 인터뷰도 뭔가 좀 매번 좀 팬들의 마음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경기 끝나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니까 램파드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임시 감독하는 짧은 기간 동안 지도자로서 어떤 걸 배우셨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뭐 많이 배운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축구에 대해 배운 건 이번 시즌에 별로 없었고 뭐 이전 첼시 일기 때나 에버턴 때는 많은 걸 배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이 기간에 뭔가를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이제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얘기에서 전술적인 그 부족함을 자꾸 물어보니까 지금 코칭 관점에서 전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난 그거에도 신경을 썼고 나도 선수 시절에도 이런 임시 감독이나 감독이 바뀌는 상황을 좀 봤는데 그럴 땐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찾지 못했다. 이 얘기가 내가 왔을 때 이미 어떤 목표를 갖기가 어렵다. 즉 이제 본머스를 이기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와인 한잔 하자. 잔류 확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잔류라는 미션이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그 팀을 이끌어갈 동력이 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집단으로서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근데 램파드를 감독으로 선임한 가장 큰 이유가 동기부여 아니었나요? 그렇죠. 원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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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동기부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독이어서라고 했던 거였는데. 예, 뭐 나는 그래서 피해자는 아니지만 내가 첼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이번 팀 첼시가 어떤 점이 어려웠냐고 좀 물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집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훈련을 좀 충분히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감독인데 왜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하지 못했냐고 하니까 뭐 시간이 짧았다고 하거든요. 네. 뭐 아마 그가 프리시즌 얘기일 거예요. 왜냐면 네. 램파드가 첼시 감독 처음 부임했었을 때 달리기 했었잖아요. 네. 선수들 데리고 그리고 본인이 앞에서부터 달려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 체력 훈련을 굉장히 중시 여겼었기 때문에 뭐 그냥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압박이 중요하고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겠죠. 약간 클리스만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사실 램파드 감독이 압박을 선호하는 감독이지만은 공간은 벌어지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됐었죠. 그래서 중앙이 조금 벌어지는 네. 수비까지의 압박이라는 게 팀 단위로 전체적으로 올라가야지 진정한 압박인 건데 앞은 압박하고 뒤는 압박하지 않고 이거는 압박이 아닌 거거든요, 네. 사실. 결국엔 첼시가 후반기 특히 램파드 임시감독 체제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하다 보니까 뭐 시즌 막판 순위 경쟁에 뭐 고춧가루 부대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도저도 아니게 좀 시즌을 마쳤다 보니까 약간 영국 현지의 그 첼시 팬들이 아닌 팬들은 우리 K리그로 생각하면 램파드 종신, 램파드 계속 있어줘. 약간 예.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맨유 팬들이 그 첼시 팬들의 구호 있잖아요. 네. 램파드의 구호, 슈퍼 프랭키 램파드. 네. 그거를 노래를 같이 막 했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 첼시 팬들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요. 너네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 우리는 매주 진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구장에서. 팬들이 경기장에서 소리친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팬들이 뭐 이제 맨유 팬들이 조롱하듯이 슈퍼 프랭키 램파드 외치니까 너네 너네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 원래 다죠. 니네가 지금 골 많이 넣었는데 니네가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야 이렇게 약간 이런 얘기예요. 약간 좀 이제 역대급 조롱이 아닌가. 뭐 램파드 체제에서는 그게 사실이긴 하니까요. 예. 팩트긴 하니까요. 좀 자조적인 상황이 됐는데 네. 어찌됐거나 이제 첼시는 결국에는 순위표에서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뭐 올 시즌을 마치게 됐어요. 네, 현재 그 첼시의 순위가 12위인데요. 이게 이제 최종적 결과에 따라서는 14위까지도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카이 스포츠에서 정리를 한 건데 프리미어 리그 시대 가장 낮은 순위가 14위였는데 이게 1993-94 시즌이었거든요. 완전히 첼시가 이제 돈이 없을 때 뭐 그냥 중위권 팀이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도 승점은 51점이었어요. 지금 43점보단 더 높은 승점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14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하순위 공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미 뭐 38경기 체제에서는 뭐 최저 순위 아닌가요? 네, 승점이 좀 잘못 나온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승점이 50점이 최저 승점이었거든요. 그 2015-16 시즌에 50점이었는데 예. 이번 시즌 43점이고 다음 경기 이겨도 더 올라가진 못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최소 득점은 뭐 거의 확정이 된 거죠. 예. 37골인데 이전까지는 최소 득점이 1995-96 시즌에 46득점이었거든요. 이 37골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확하시 아실 것 같아요. 경기당 딱 한 골 넣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득점 경기가 14경기로 역대 최다 경기 무득점 경기 타이에 해당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 팀들이 뭐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올 시즌에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썼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다. 그렇다면 뭐 첼시가 마지막 라운드에는 어떤 팀과 또 경기를 치르게 되죠? 첼시는 이제 최종전에서 뉴캐슬, 물론 홈 경기이긴 하지만요. 뉴캐슬과 이제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위 울버햄튼은 아스널 원정을 떠나고요. 14위 웨스트햄은 현재 그 잔류 놓고 경쟁하고 있는 레스터 시티 원정을 떠납니다. 예, 물론 이제 울브스도 웨스트햄도 원정인데다가 경기력적으로도 뭐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제 레스터시티는 잔류하려고 또 타력을 다할 테니까. 그리고 아스널도 뭐 아무리 뭐 우승을 놓쳤다고 해도 마지막 홈 경기니까 열심히 할 것 같고, 뭐 다만 첼시는 이제 뉴캐슬을 상대로 홈에서 이길 수 있을까? 뉴캐슬이 뭐 큰 동기부여는 없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이 뉴캐슬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뭐 뉴캐슬은 FA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이제 거기가 이 경기에만 집중해도 되니까. 첼시가 결국에는 뭐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있는데요. 2022-2023 시즌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한 정말 정밀한 이야기들, 분석들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한준TV에서 최종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